이번 시간에는 명리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재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종종 받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추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재는 어떤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하면은 명리학을 좀 더 수월하고 빠른 시간 안에 어느 정도 레벨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교재에 대한 어떤 추천 또는 뭐 자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교재를 어떻게 고를 것인가 하는 부분과, 또 이제 이 명리학은 이렇게 음지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스스로 선생이라든가 학자라든가 또는 도사라든가 이런 칭호를 쓰고, 대부분 이제 명리하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뭐 내가 5손가락 안에 있다든가, 뭐 전국에서 그러니까 뭐 2사람밖에 없는 중에 한 명이라든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어떤 인정받는 게 아니라 자칭 도사고 선생이고 학자고 이런 얘기를 쉽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명리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되는 분야가 이 명리학 분야. 그러니까 음지의 학문은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자격이나 실력과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가 않는 분야가 이 명리학이거든요. 왜 그러냐? 명리학은 양지의 학문이 아니고 음지의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지의 학문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본다면은 2004년도에 그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를 그 줄기세포를 만들었다 하는 그거가 뉴스가 됐죠. 2004년 2월 13일인가 그랬는 기억이 나는데, 그 2004년 2월 13일인가에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를 만들었다는 것을 발표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들썩였죠. 그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한 5살 어린애부터 80 노인까지도 그 굉장히 전문 용어인 줄기세포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해졌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러니까 양지의 학문에서는 얼마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 초전도체를 발견했으니까 전 세계 학자들이 바로 검증에 들어가요. 그래서 함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양지 분야에서는. 근데 음지의 학문인 이 명리학은 자기 스스로가 항상 도사고 뭐 학자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선생이라고 해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을 하지 않고, 또 어떤 이론을 주장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든가 틀렸다든가 맞다든가 하는 걸 아무도 검증을 하지 않아요. 그게 음지 학문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 훌륭한 선생인지를 알 수가 없고, 또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죠. 그게 음지 학문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명리학은 바로 음지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처음 이걸 명리학을 접해서 공부를 하겠다는 분들은 도대체 시중에 있는 그 서점에 나가 보면은 책이 보통 뭐 거의 수백 종류가 있거든요. 있는데 도대체 어떤 책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뭐 책 내용을 보면은 뭐 이 얘기가 있고 저 얘기가 해서 구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명리학의 음지 학문의 특성이기도 하고 명리학의 아주 큰 그늘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그래서 이 명리학을 공부할 때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교재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명리학이라는 학문은 어떻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교재는 어떤 교재로 공부를 하면 좋고, 또 명리 선생은 어떤 분을 만나서 공부를 하면 좋은가 하는 것을 두 개로, 교재와 선생으로 나누어서 한번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교재를 볼 때 우리가 초급 교재와 이 고급 교재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리학은 초급 교재로 얘기하면은 이런 내용, 초급 교재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음양오행이라든가 청강과 지지, 그러니까 뭐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라든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라는 그 청강과 지지, 또 음양오행 목화토금수 이런 게 오행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책 속에 지장간과 시비운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합이라든가 형충파해라든가 또 십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런데 뭐 편관이라든가 상관이라든가 편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되어 있는 책이라면은 초급 교재로서는 뭐 아무 책이나 내가 보기에 편하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책을 읽는 분이 이 책이 내가 읽기에 편하다든가 이해하기 쉽게 써져 있다고 하면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면은 누구 책을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초급 과정에서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아라, 이 얘기를 꼭 당부하고 싶어요. 누구 책이든지 한 권 정도를 사가지고 한 두세 번 정도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정독을 하면서 요 음양오행이 뭐고, 간지란 청간과 지지라는 게 무엇이고, 지장간이 뭐라든가 시비운성이라든가 합이라든가 형충파해라든가 십신이라든가 이러한 용어들을 좀 익히는 거, 이게 급선무거든요, 초급에서는. 그래서 간지, 그러니까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라는 그 천간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는 지지를 읽고 쓰는 것이 그런 과정들이 전부 초급의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초급 과정에서는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장간을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도 다 외우는 건데 초급에서는 주로 외우는 거예요. 모든 학문은 초심자는 처음에 가면은 뭐 수학도 마찬가지로 공식을 외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외우는 것들이 조금 있는데, 다른 학문에 비하면 외우는 게 거의 없는 학문이에요. 이거는 이제 명리학은 하나의 논리학이고 수학과 같은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외우는 것은 아주 극소수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건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장간은 초급 과정이 끝났을 때 우리가 구구단 외우듯이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력이 있으신 분은 시비운성을 좀 외우시고, 그 다음에 합은 어떤 게 있고 형충파에는 어떤 것이라는 거, 그 다음에 십신의 성격이나 작용은 어떤 것이라는 거, 이런 거 정도로 개괄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초급 과정은 대체적으로 마스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은 고급 과정이 돼도 역시 이게 완성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그러니까 아무 책이나 사도 됩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책이라면 누구 책을 사서 보든지 간에 책을 두세 번 정독을 하는 식으로 해서 그거를 완전하게 알아라는 것도 아니고 두세 번 읽어보고, 다만 그 중에서 지장간은 꼭 외워라, 그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합이라고 하면 이렇게 같으면 이제 병신합 이런 게 있고, 충이라면 사해충, 또 축진파 이런 게 있고, 십신은 뭐 계수는 편인이라든가 병화는 상관이라든가 해수는 정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십신의 성질과 이런 편인과 상관과 편관과 이런 정인 같은 것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 정도를 개괄적으로 깊이 알지 않아도 됩니다. 개괄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이 되면은 충분히 고급 과정으로 이행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오행간지나 지장간이나 시비운성이나 합이나 형충파의 십신에 대해서 설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책 중에서 각자가 보기에 편한 책, 그런 책을 구해서 한 두세 번 정독을 하면 초급 과정은 끝났다. 물론 이제 고급 과정 하면서 다시 초급 과정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은, 여기서 너무 매몰되어서 초급을 내가 완전히 이해하고 마스터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하면은 결국은 이게 끝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책이나 사가지고 요런 내용, 오행간지, 지장간, 합형충파의 십신, 시비운성 요런 내용이 포함된 책을 구해서, 보기 편한 책을 구해서 한 두세 번 읽는 것으로 끝냈으면 좋다. 다만 초급 과정 중에서는 꼭 해야 되는 것이 지장간만큼은 꼭 외워야 된다. 그 나머지, 그리고 여력이 있으면 시비운성이나 합형충파해라든가 십신 같은 것도 좀 자세히 알면 좀 더 낫겠죠. 그러나 최소한의 조건으로 지장간은 초급 과정에서 다 끝나야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끝나면은 고급 과정을 해야 되는데, 고급 과정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 격국이라든가 신살이 보통 한 170개, 어떤 사람은 뭐 330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데, 신살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고 한 30개 정도의 신살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잡격이라는 게 있어요. 잡격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일행 듣기격이라든가 종격이라든가 뭐 조양격이라든가 도충격, 정난격 이런 격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격들, 그러니까 외격이라고도 하죠. 그거에 대해서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행도 우리가 위에서 일반 오행, 목화토금수를 오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거 말고 뭐 나부모행이라든가 또 화오행이라고 있습니다. 갑기합하면 토가 되고 병신합하면 수가 되고 을경합하면 금이 되고 한다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오행이라고 하죠. 그 화오행과 나부모행 같은 이런 다양한 오행들을 그런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을, 그러니까 한 권으로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여러 권을 보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고급 과정의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으로 이제 고급 과정에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을 주로 봐야 되느냐면은 음양 오행이라든가 다양한 오행을 이해하려면은 이 우주 변화의 원리라는 그 한동석 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좀 두꺼운데 과거에는 이제 한의대에서도 이거를 공부했어요. 교양 과목으로. 그래서 우주 변화의 원리라는 이 책을 여력이 되시는 분은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그 다음에 오행이라든가 음양의 작용에 대해서 설명해 놨는 것이 태극도설이라는 게 굉장히 짧습니다. 뭐 260자밖에 안 되니까 한번 읽어봐야 되고, 또 개사전은 또 양이 두꺼워요. 그러니까 꼭 원문으로 안 보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번역들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책을 사서 보면 돼요. 그래서 개사전이라든가 태극도설이라든가 우주 변화의 원리 이런 책들을 기본적인 그러니까 음양오행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고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명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 번째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명리에 관한 책으로는 이렇게 연해자평과 명리정종, 그 다음에 삼명통해, 적천수, 남강망, 명리야근, 자평진전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을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또는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 사이에 다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시간을 두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자평진전 같은 경우와 적천수 요 두 권은 가능한 한 조금 읽어야 됩니다. 읽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는 것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급 과정은 독학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선생을 만나서 공부해야 되는데 어떤 선생을 이제 만나서 할 거냐 하는 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명리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최소한 자평진전과 적천수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삼명통해나 뭐 이런 책들은 난강망 이런 것들은 틈나는 대로 읽으시면 되고요. 이 외에도 고전 중에서 명리학의 고전이 꽤 많은 책들이 더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뭐 평생을 해도 공부를 다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 책들을 중심으로 고급 과정의 공부를 진행해 가지고 나중에 가다가 보면 또 다른 책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이거 공부하는 과정에 또 찾아서 읽으면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고급 과정의 교재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고급 과정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평진전은 해도 되는데 자평진전 진전 평주라는 책이 있어요. 서라고라는 사람이 쓴 건데 요 책과 또 적천수 천미라는 책이 있어요. 적천수 천미라고 해서 임철초 선생이 쓴 거인데 이 책은 초급자들은 안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적어도 3년 이상이 지나고 난 후에 봐야 되고, 가능한 한 이 책으로 공부를 적천수는 앞부분에 유백원 선생이 주석을 달아놨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읽어야 되고, 적천수 천미를 책을 사서 보되, 그러니까 임철초 선생이 그렇게 실제 사주를 막 풀어놓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가능한 한 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거를 보게 되면은 명리학 공부하는데 굉장히 혼란에 빠져서 어렵게 됩니다. 자평진전 평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평진전을 보라는 것이지 자평진전 평주라는 책을 보면은 안 된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요 책들은 저자가 의역을 했는 것보다는 직역했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을 만나서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고급 과정은
이게 독학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선생을 찾아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고 유능하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알기가 매우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제가 뭐 약간 요 기준을 한번 잡아봤는데, 만약에 선생의 나이가 50세 이하의 선생이라면은, 우리가 나이가 젊다고 해서 실력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젊은 선생님들도 실력이 얼마든지 좋을 수 있고, 나이가 많은 80대 된 분도 실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실력을 좌우하지는 않는데, 다만 50대 이하인 선생이 명리학을 가르친다고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쓰는 저서가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한 한 좀 깊이 하는 것이 좋아요. 50대 이하인 사람이 만약에 명리학에 대해서 초급 교재를 썼다는 것은 가능해요. 초급 교재가 아닌 고급 교재에 대한 뭐 사주 풀이하는 책 같은 거, 이런 게 고급 교재잖아요. 사주를 풀이한다든가 실전 풀이에 관련되는 내용이 있는 그런 책을 쓴 저서가 있다 그러면은 이분은 굉장히 위험한 선생이고 실력이 없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예전 분들은 한 60세 전후대가 다 돌아가셨어요. 물론 이제 유명한 명리 선생인 박재환 선생 같은 경우는 거의 90세까지 살았었지만은 이석영 선생 같은 경우는 65세쯤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했고, 이게 정상적인 수명이었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60대 전후가. 그렇기 때문에 뭐 옛날 사람이라면 한 50살쯤 되면 저서가 있어야 정상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지금은 100살 한단 말이에요. 100살까지 가는데 지금 30대, 40대 돼 있는 사람, 명리 선생이 30에서 40세 전후에 있는 이런 사람이 저서를 쓰고, 그것도 초급에 해당되는 이런 책들이 아니고 고급에 해당되는 실전풀이라든가 실제 사주를 푸는 거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저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지금 만약에 40세라고 간주했을 때 그 선생이 앞으로 80세까지 40년이 더 흘러가면 자기가 썼는 이론이나 그 풀이하는 과정의 논리라든가 이런 거를 다 폐기하거나 변경해야 되는 사태가 거의 백발백중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음지학문의 명리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지학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양지학문에 예를 들어서 논어에 대한 책을 저술을 하는데 한 40살쯤 된 사람이 논어에 대한 책을 막 번역해가지고 새로운 학설을 주장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역의 해설서를 공자가 썼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공자가 주역 해설서인 시빅을 썼다, 이렇게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동양학을 공부하시는 학자들이라면은 공자가 시빅을 썼다는 말을 하면 망신당해요. 그거는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현대 고증학이 발달하면서부터 이 고증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공자가 시빅을, 주역 해설서인 시빅을 여기 지금 제가 하는 개사전도 주역 해설서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책들을 쓰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전에 서방에서 공부하던 식으로 해가지고 공자가 주역 해설서인 시빅을 썼다는 논과 하에 어떤 주장을 펴게 되면은 그 책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젊은 나이에 30대, 40대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고급 과정에 해당되는 실전뿌리 책을 썼다든가 초급에 해당되는 책이 아닌 이런 고급을 다루는 요 범위, 초급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의 어떤 저서를 막 썼다 이러면은 그것은 필히 그 책은 나중에 수정되거나 그 이론이 폐기돼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 이하인 사람은 가능한 한, 제가 젊은 30, 40대에 명리하시는 분들은 저서를, 대부분 명리학자들이 저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저서를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것이 좋고, 주로 사람들을 감명하는 위주로 해야 되고 가르치는 것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실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자신의 이론이, 저서를 이렇게 고급 과정에 해당되는 저서를 쓰게 되면 그걸 수정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서, 30대, 40대인 사람들, 그러니까 50대 이하인 사람이 저서가 있고 그 저서가 고급 과정을 다루는 저서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가능한 한
굉장히 그 실력을 의심해야 되고 선택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60대 이하인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저서가 있을 수가 있죠. 이때는 있지만은 그 저서가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저서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저서 내용에 어떤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고전에 어떤 근거가 있었다든가 하는 그런 거를 가지고 와서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오래 경험해보고 또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란 내용이냐, 이걸 살펴야 돼요. 고전에서 근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추가로 설명을 달고 이렇게 했는 책은 좋은 책이고요. 내가 오랜 경험에 의해서 또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책은 좋은 책이 아닙니다. 그런 저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배우면은 아마 명리학에 굉장히 구렁텅이에 빠져서 10년을 해도 명리학이 끝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80대 이하인 분은 가능한 한 저서가 있어야 돼요. 이분들은 저서 왜 그러냐면 이제 노쇠하기도 하고 기력이 쇠잔해서 기억력도 좀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이 발음도 안 좋고 기억력도 안 좋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서가 있으면 그 선생님의 얘기를 추론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때는 실력이 있든 없든 간에 80대 이하 선생님이라면 70에서 80대 또는 65세 이후에 80세 사이에 있는 분들이 되겠죠. 65세에서 80세 이런 사람들은 가능한 한 저서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서가 없으면 그 사람이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해서 명리교재와 명리선생을 고르면은 선택을 하면은 명리학 공부하는 데서 큰 시행착오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나이 얘기를 가지고 기준을 했냐면은 이 수학이라는 과목은 수학은 우리가 5살 어린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에 미적분을 풀 수가 있어요. 천재적인 수학을 하는 어린애 천재가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그 5살 어린애는 명리학을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천재라도. 이건 왜냐하면 철학의 영역이거든요. 인생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일정한 부분에 나이를 먹어야만이 터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가 너무 젊은 사람이 실전풀이나 이런 책을 쓰거나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젊은 선생이라고 해서 실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대부분의 경우에 잘못된 그러니까 얕은 지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기 쉽고 자기 스스로도 세월이 지나서 자기가 주장했던 이론들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30, 40대 선생을 만나서 명리학을 배우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외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동양학 역사에서는 왕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삼국지에 나오는, 그러니까 소설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 유비, 그 손권, 이 세 명이 삼국지를 했는 그 시대 사람이에요. 그 시대 이제 물론 조조가 죽고 난 후인데 죽고 난 후죠. 조조가 220년에 죽었으니까 위나라의 조조가 220년에 죽고 226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죽고 난 후에 태어났는데 그때도 여전히 조조의 후손들이 이제 위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죠. 그때 사람이에요. 위나라 말기 사람인데 이때 이분이 16살에서 20살 사이에요. 16에서 20세 사이에 노자의 도덕경과 주역을 풀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철학서인데 철학서를 저렇게 어린, 요즘 말하면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의 나이에 지나지 않는 어린애가 그 노자의 이 도덕경과 또 주역을 해설함으로 했는데 이 책이 이분이 24살에 죽었는데 이분이 해설했는 이 주역 해설서나 노자의 도덕경이 지금 또 동양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공부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주석 따라놨던 거를 지금도 참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천재인데 이런 경우는 인류 역사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명리학은 철학이기 때문에 젊은 선생이라고 하면은 젊은 선생이라고 해서 실력이 없다기보다도 특히 저서를 쓴 사람이라면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왕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보면은 삼국지, 그러니까 정사 삼국지, 소설 삼국지연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사 삼국지, 진수가 쓰는 삼국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왕필 별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왕필에 대한 사람 됨됨이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파, 이소, 장, 소인, 고, 시위, 사, 군자, 소질 그랬습니다. 또 필, 위인, 처,
천이, 불식, 물정.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왕필은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웃었고, 그래서 늘 선비와 군자들이 그를 싫어하게 되었다. 이렇게 평을 달아놨어요. 그 정사예요. 정사 삼국지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보면은 왕필은 사람 됨됨이가 굉장히 경솔하고 세상 물정을 몰랐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도 귀족의 후손이니까 뭐 세상의 물정을 그 자체도 모르겠지만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젊은 나이에 철학에 대해서 이제 머리는 좋아가 이해를 했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이런 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고, 명리학을 공부하려면은 제가 이 논어 수리편의 공자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인용을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불분불개하고 불비불발하여 그 이루 하면 그 이루 불이 사무반 즉 불부야.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공부를 하는데 분발하지 않으면 내가 깨우쳐 주지 않고, 공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려고 애쓰지 않으면은 말문을 트게 해주지 않는다. 내가 이 사각형의 한쪽 모서리를 말해, 한쪽 모서리를 들어서 보이면은 나머지 세 개의 모서리를 들어서 그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 하나 배우고 스스로 굉장히 알려고 해야 되고 응용하고 추론하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명리학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외우라 해서 달랑 요거만 외우고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면은 절대 늘지가 않습니다. 선생이 얘기했거나 또는 책을 읽었던 내용들 가지고 여러 군데 적용을 혼자서 해보고 따져보고 이렇게는 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을 늘 고민을 했을 때 이것이 늘거든요. 그래서 너무 천하태평으로 뭐 이걸로 가지고 뭘 할 건 아니다 이런 개념은 느슨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명리학이 잘 아무리 긴 시간 공부해도 잘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자가 논어 수리편에서 말했던 우리가 보통 거일 반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각형의 한쪽 모서리를 내가 들어서 보이면은 세 모퉁이를 들어서 내한테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말이 굉장히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에게 좋은 말인 것 같아서 제가 인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명리학에서 수백 종류의 책이 있고 또 선생도 수만 명이 있죠. 근데 어떤 선생을 만나고 어떤 교재를 공부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